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이 9시 한 25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좀 늦게 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재 시장에서 어떤 우려하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제가 이제 고객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가끔 느끼는 거 보면, 고객분들이 주식 시장을 너무 좀 가볍게 혹은 좀 쉽게 보지 않나. 주식 시장이 무섭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주식 시장은 언제든 손실을 크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선수들도 많고, 속임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집이 있고, 그렇죠? 연금에 대한 어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주식을 할 때 현금성 자산이 있겠죠. 현금성 자산에서,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50대 50 정도의 투자를 하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50% 정도는 주식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50은 안전한 것들 있잖아요. 뭐 CMA든 예금이든, 그렇죠? 채권형 펀드든 이런 것들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증권사에 가면 채권형 펀드는 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판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는 잘 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적금은 굳이 들 필요가 없죠. 적금은 CMA가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적금 넣듯이 CMA 통장에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금도 뭐 3년 단위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년 단위로 갱신해서 3년까지 만기를 채워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주식 안에서도 뭐 7대 3 정도 주식과 현금을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하는 거고요. 이 주식을 할 때도 한 5종목을 한다라고 보면 한 종목당 한 20% 비중으로 하는 겁니다. 이 20% 비중도 한 4번에서 한 5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현금성 자산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아요. 현금성 자산, 예를 들어서 채권형 펀드 한 1년에 한 5% 정도 나오는 거를 해도 되고요. 예적금 CMA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질지라도 안전하게 현금과 주식을 좀 나누고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 주식을 하는 사람인데 한 2억, 3억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잠 잘 오겠죠. 1, 2억 정도 뭐 이렇게 가볍게 논다 생각하고. 하지만 개인 일반적인 서민들이 2, 3억 현금으로 주식하는 거는 큰 거예요. 상당히 투기적 심리가 들어가는 거고, 제대로 된 매수와 매도를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주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1년에서 2년 정도 열심히 주식을 공부하고, 이제 자신감이 좀 붙는다라고 하면 1억, 뭐 1억 5천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억에서 주식을 해서 2억이 됐다. 2억으로 4억 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뭐 복리니까 몇 억을 벌고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지고 심리가 불안해지고요. 1억에서 2억이 됐으면 여기서 5천만 원 정도는 CMA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렇게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5천을 원금에 넣어서 1억 5천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억 5천으로 뭐 한 2억 만들었다. 그간에 5천을 번 거잖아요. 5천 중에서 2,500은 또 뺍니다. CMA나 이쪽으로. 그래서 2,500을 더해서 1억 7,500으로 주식을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집을 살 수 있고 안전하게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지. 3천만 원으로 단기 급등주, 뭐 어떤 테마주를 해서 무언가를 크게 갑자기 3천이 1억을 만들겠다. 갑작스럽게 어떤 이게 양봉 캔들인지, 그렇죠? 이게 주간 차트인지 일간 차트인지, 그렇죠? 뭐 FN 가이드라든지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개인 투자자분들 이야기를 상담을 하다 보면 조금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집이 있고, 그쵸? 집이 없으면 집을 살기 위해서 주식 비중을 줄일 것 같아요. 주식으로 집을 산다는 과정은 좀 어려워요. 웬만큼 잘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연금도 다 끝냈고, 그쵸? 그 다음에 현금이 있는데 이 현금에서 일부는 주식을 하고요. 또 일부는 펀드를 하고요. 또 일부는 해외. 저는 버크서 해서웨이 주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버크서 해서웨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CMA도 들어있고, 저는 예적금은 하진 않습니다. CMA에 넣어놓고. 이렇게 좀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주식에서의 어떤 심리가 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식의 실제 자산의 증식은 주식 종목 한 종목을 잘 고른다 해서 결판 나는 게 아니고요.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펀드든 채권이든 잘 나누는 거기에서 한 90% 이상의 수익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가장 첫째도 리스크 관리라는 거고, 소중하게 번 돈을 함부로 선택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 2년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고 나서 그때 비중 늘려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을 1, 2억 한다는 거는 그냥 투기입니다. 도박.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부를 하십시오. 기부를 하면 공제라도 받을 수 있죠. 연말정산할 때, 그죠? 주식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투기는. 그죠? 그래서 요걸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이야기부터 하면, 현재 시장에서, 최근에 전기전자, 뭐 화학, 그쵸? 2차전지, 제약에서 일부 정도, 그죠? 이렇게 시장이, 그 다음에 정책주들이 시장을 좀 끌고 나갔었죠. 근데 최근에 2차 전기가 조정을 받고 오늘 좀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이고, 아직 2차 전지에서는 누가 대장인지는 가려지진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는 지금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정도가 대장으로 좀 보여지고, 화학은 조금 애매하고요. 제약은 뭐 선명하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정도. 정책주들을 또 몇 개 있고, 그쵸?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시기가 현재 긴 연휴를 일단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죠. 트럼프, 북한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연준의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 정책 금리 인상을 고민하고 있죠. 사실 국내 외국인들의 수급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건 연준의 어떤 기조거든요.
이것들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핵심. 이거는 저는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보여져요. 단기적인. 그래서 이 핵심을 잘 확인해서 가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고,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달러화 대비해서 신흥국 통화 약세 우려가 높아졌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아마 신흥국에서도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나 어떤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나 연휴에 관련된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왜냐면 연휴, 추석이라든지 어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신정, 구정 이때까지 이게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았어요. 이거를 통계로 말하기에는 통계가 너무 기간이 짧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건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연휴가 시작하기 전에 실적이 좋지 않은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는 거는 괜찮겠죠. 정리. 하지만 지금 잘 가고 있는 어떤 시장의 대장주들은 냅두세요. 근데 지금 저점이다, 저점 매수다, 이건 아직 섣부른 거고, 다시 지수가 반등하는 거를 보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북한 이 이야기도 시장 분위기, 특히 어떤 이 정치 논리는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를 같이 볼 필요는 없어요. 이 정치 논리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일이 친구가 되는 거고, 갑자기 그 다음날 적이 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 논리로 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지나가자라는 거고, 일단은 지금 2018년도까지의 어떤 모멘텀이 좋아요. 그쵸? 어떤 펀더멘털들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 펀더멘털이 정해지는 거는 상당히 오랜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들, 그리고 어떤 방향성, 그리고 어떤 의지, 정부 정책의 의지들이 여러 나라들의 글로벌리한 어떤 상황들이 합쳐져서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황에서도 쓴 것처럼 이 모멘텀은 화살처럼 한번 쏘면 방향을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시장에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동을 어떤 금리로서 좀 완만하게 할 수는 있겠죠. 금리를 어떤 좀 높임으로써 시장을 과열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렇죠? 빠지는 걸 금리를 높임으로써 금리를 떨어뜨림으로써 좀 덜 빠지게 하는, 그리고 돈을 풀고 줄임으로써 이 심한 변동을 어느 정도 좀 완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렇죠? 할 뿐이지 어떤 큰 대세 상승은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시장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큰 상승은 큰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완만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시장을 완전히 부러뜨리기 위한 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상승 모멘텀이 맞다라는 거에 어떤 확신을 가지셔도 좋다고 보고요. 이 확신 안에서 단기 변동들, 흔히 말하는 최근에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설 연휴, 그렇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 리스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긴 흐름은 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전기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최근에 전기차 쪽은 이쪽을 많이 이야기했죠. 흔히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흔히 소재 주들이 있고 어떤 완성 제품들이 있잖아요. 소재주라고 하면 흔히 이런 것들이죠. 뭐 양극재와 음극재, 이 사이에 분리막을 설정하고 이 안에 전해질이라는 환경을 만들고, 전해질로서 환경을 만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요때 들어가는 양극재의 종목들, 음극재의 종목들, 분리막에 대한 종목들, 전해질에 대한 종목들이 있었고, 그쵸? 이런 전기차의 종목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완성이라고 하면 삼성 SDI. 삼성 SDI는 이쪽에 대한 수혜도 되겠지만 어떤 삼성전자의 지분법 이익에 대한 어떤 수혜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LG 화학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현재는 전기차 정도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전지 쪽이 아닌 어떤 자동차, 또 공조 쪽에서도 어떤 한원 시스템이란 종목도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많이 안 된 거는 어떤 전기차 관련한 충전소 관련한 어떤,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한 네다섯 종목 정도가 있을 거거든요. 여기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핵심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기차는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처음이거든요. 시장 진입.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테슬라가 일단은 필두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돌입했죠. 그리고 지난 2년간의 평균을 연으로 봤을 땐 한 28%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시장이 개화하기 위한 어떤 조건들, 실제 성능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가격이 싸져야 되죠. 전기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주행거리도 길어졌고, 성능도 좋아졌고, 성능도 개선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계속 맞물려서 가고 있는 건데요. 어떤 전망, 그죠? 뉴 에너지 파이낸스라고 있거든요. 이에 어떤 공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도에서 2030년도 2030까지는 정도까지는 지금은 어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조금 없이도 아마 기존의 휘발유차 기관의 어떤 경쟁력이 둘 간의 어떤 비슷한 어떤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라는 보고를 했고, 2040년도를 접어들면 아마 전 세계의 신차의 한 절반 이상이 아마 전기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일단 국내 시장을 먼저 보면 2017년 6월에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국내 전기차는 16,000대입니다. 현재 보급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가 16,000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충전소도 적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슈가 많이 되진 않은 거죠. 충전소가 현재 3,000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가 한 50대 50 정도로 나눠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작으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진출을 꺼려하는 현재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어떤 정책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테마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냐면, 테마는 그냥 뭐 대선 테마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테마의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누군가의 의지와 자금이 같이 한 방향으로 향할 때 테마가 형성되는 게 진짜 테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의 어떤 의지와 정부에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2차 전지, 전기차의 테마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시장의 대장의 의미로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슈가 있냐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계획이에요, 계획.
25만 대, 25만 대까지 늘려보겠다라고 목표를 했고, 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들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꾸준히 늘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국내 시장이 상당히 작은 게 맞아요, 현재. 전기차 관련해서는. 그리고, 현재, 판매, 뭐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국내에 나온 전기차들의 수준, 좀 보면, 잠시만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은, 일단은 내연기관의 퇴출 계획이 아직 정확하진 않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완전히 했죠. 네덜란드도 2025년, 노르웨이도 2025년, 영국 2040년, 프랑스 2040년.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아마 무언가가 좀 나올 거예요. 법제화가 됐으면 조금 더 빠르게 갈 거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일단 인프라,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과거에 100년 전에 포드라는 자동차가 나왔을 때, 포드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아무도 사지 않았다고 하고 비웃었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격이 차 한 대가 큰 대저택의 가격과 맞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시장에 어떤 누군가는 이거 된다라고 보고 포드에다가 투자한 게 아니라 동네 곳곳에 지금 한국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나요? 이거를 그 기름 넣는 곳 있죠? 게스 스테이션, 휘발유, 이거 갑자기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그쵸. 정류소, 아니, 뭐라고 하죠? 주유소. 죄송합니다. 주유소를 졌다고 해요. 이게 아마 이 사람이 석유 재벌이 된 그 사람,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생기려면 어쩔 수 없는 충전소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충전소. 그쵸? 이 충전소의 대략적 그냥 상식 정도로 급속 충전과 완속 충전이란 게 있어요. 현재 그죠? 급속 충전이란 거는 단순하게 15에서 한 30분 정도면 완충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완속은 4, 5시간 정도 걸린다라는 거고, 이 급속 충전기는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되는 거고,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마 벽에다 거는 뭐 벽부형 충전기도 생길 거고, 스탠드형 충전기 혹은 이동형,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어떤 배터리 충전기 선 있잖아요. 요런 것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들도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지금 한 3,000기 정도 중에서 이걸 누가 갖고 있나라고 보면 일단은 환경부에서 한 673대, 한전 1540기.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그죠? 국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충전소가 확대도 되고 있는 거죠. 한전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민자 쪽의 영역인 거죠. 그죠? 이 안에서 뭐 KT도 있고요, 사실. 뭐 포스코 ICT도 있고, P&E 솔루션도 있고. P&E 솔루션은 이게 부품을 전달하는 회사이니까 이건 빼고, 뭐 제주테크, 뭐
비긴스 제주, 뭐 GS 칼텍스, 현대 기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있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현재 시장에서 보고 있는 충전소의 수혜주를 사실은 포스코 ICT로 보는 쪽이 많아요. 근데 저는 P&E 솔루션을 저는 일단 대장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일단 충전소가 생기기 위해서는 국내에는 어떤 완성차 업체들이 있느냐, 그들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하이브리드가 한 10종류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가 한 11종 정도 있고, 그리고 완전 순수 전기차 EV라고 하죠. 그리고 수소차 한 2종류 정도, 전기차 한 8종류 정도가 현재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 순수 쪽이나 이 수소차 쪽은 아직은 그쵸, 요 두 쪽인데 이쪽에는 아직은 보조금이 많진 않아요. 순수한 전기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죠? 하지만 이쪽 하이브리드인 쪽에도 보조금이 좀 상향이 되고 한다면, 하이브리드인이란 거는 전기와 내연이 같이 반반씩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근데 상당히 그 연비는 좋죠. 그래서 이쪽에도 보조금이 좀 상향된다면 조금 더 빨라질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지금 한국만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많이 처져 있는데 좀 이제 따라갈 것으로 보고, 일단 한국에서는 25만 대까지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만큼의 비례해서 충전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16,000대가 25만 대가 되는 거죠. 목표가 2020년도까지. 근데 충전소는 3,000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몇 배예요? 그쵸. 적어도 한 뭐 4만 정도 이상은 나오겠죠. 그쵸. 충전소가 이만큼은 생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그래서 전기차만큼의 충전소도 어떤 큰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소의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 그죠? 아까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전이 있을 거고, 포스코 ICT가 있을 거고, KT가 있을 거고, LS 산전이 있을 거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충전 기기 납품 업체라고 또 P&E 솔루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주를 뽑으라면 포스코 ICT와 P&E 솔루션이라고 보는데,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저는 얘를 살 것 같아요. P&E 솔루션. 그쵸. 일단 이거를 실적을 한번 좀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실적을 일단 보면, P&E 솔루션 볼까요? 제가 오늘 네이버를 보는 이유가 생각보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HTS를 사용하지 않는다. MTS 핸드폰으로 거의 다 한다라를 느끼거든요. HTS를 보지 않으면 자세하게 좀 긴 호흡으로 보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핸드폰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네이버라도 보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검색을 하면 옆에 현재 시가총액이 한 1300억 정도 있구나. 그리고 상장 주식 수도 얼마 정도 있구나. 그리고 그쵸, 외국인 보유 외국인 소진율도 있구나. 외국인은 아직 많진 않고, 이렇게 좀 봐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죠 이거? 토론 어디 있죠? 시세.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거 종목 토론.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종목 토론실 보지 마시고 차라리 만약에 P&E 솔루션 어떤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그 회사의 어떤 카페가 있어요. 그 주주들이 뭐 만든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차라리 이렇게 네이버에 있는 토론실들은 광고도 많고 거짓도 많고 다 이상한 것들이 많거든요. 아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밑을 보면 실적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실적이 나오면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그쵸? 사실은 내후년의 실적을 봐야 되긴 해요. 그쵸? 내후년의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이거를 HTS를 오늘 안 보려고 좀 했었는데 볼 걸 그랬네요. 일단은 피니 솔루션, 잠시만요. 종목 분석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연결 재무제표로 볼게요. 연결 IFRS로, 예전에는 이제 밑에 걸 썼죠. 근데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한 2, 3년. IFRS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간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를 연간으로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래 실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일단은 ROE 먼저 한번 봐볼까요? ROE를 보면 이번 연도에서 내년으로 가면서 상당히 많이 큰 점프를 하죠. ROE가 13에서 18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받고 일단은 그 다음에 아까 포스코 ICT를 한번 볼게요. 일단 실적으로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으로 한번 주가를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종목 분석에서 일단 ROE로만 한번 판단해 볼게요. ROE만 가지고 연결 연간 돼 있죠. 이게 보면은 ROE만 봐볼게요. ROE가 이번 연도에서 내년에는 ROE가 줍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3에서 18로 가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P&E 솔루션은 ROE가 13%에서 18%로 가고요. 포스코 ICT, 그렇죠? 14에서 횡보나 좀 빠지는 13.9니까 13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은 ROE가 순이익의 성장이 가속도가 붙는 P&E 솔루션이 맞겠죠. 근데 포스코 ICT도 어떤 시장 선점에 의한 어떤 수혜를 볼 수는 있지만 더 강한 놈을 사야 된다 이거죠. 충전소 안에서도 한 종목을 고르려면 P&E 솔루션을 사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P&E 솔루션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거고, 그리고 P&E 솔루션을 한번 다시 볼게요. 아이고. P&E 솔루션의 이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도 볼 때, 한 5년치, 요 정도는 일단 봐보세요. 10년치, 이렇게. 과거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과거에 비해서 한 레벨업이 됐구나. 정도로 일단은 인식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요런 박스권 안에 있던 주식이, 지금은, 이 상향 위에 박스권에서 노는구나. 정도로 일단 보는 거죠. 그리고, 주봉 차트를 한번 봅니다. 월봉 차트도 보고, 그렇죠? 일봉 차트도 일봉보다도 주봉과 월봉을 좀 많이 봐야겠죠. 주봉 차트상 보면 어때요? 지금 최근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계속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긴 했어요. 이렇게. 하지만 지금 수급이 아주 강하다. 아마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마 연휴가 끼고 했으니까 아마 일간 차트로 보면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모습이긴 했어요. 그죠? 아마 피니솔루션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시장은 일단은 지금은 어떤 횡보 구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지수를 상상했을 때 지수가 그려지나요? 주간 차트로 지수가 그려지지 않는데 개인 종목을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좀 의문이지만 지수가 눈에 그려져야죠. 이렇게 왔다가 지수가 이렇게 빠졌죠. 그리고 50일 이동 10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해서 지금 돌파했다가, 그렇죠? 주간 차트상으로 보면, 일간 차트상 주간 차트 보면 이렇게 좀 빠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코스피가 여기를 갈지 횡보할지를 좀 보아야 되는 장이에요. 지금 현재. 자, 이거를 한번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한 1년치를 볼게요. 요렇게. 그쵸. 차트가 꼭 다양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봐도 됩니다. 최근에 여기에서 어떤 박스권을 돌파했었죠. 돌파하고 다시 좀 눌리는 모습 정도. 그래서 결론은 이 박스권을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죠? 코스피는 현재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이 매물대를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년치로 한번 봐볼게요. 1년치로 보면 이 매물대를 일단 벗어나야 돼요. 이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근데 돌파 못하고 지금 막혀서 빠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걸 돌파해야 되고, 길게는 3년 정도로 보면 이 윗선, 이 위에 있는 매물대도 한번 돌파하는 만 된다면 코스닥도 훨훨 나를 거라고 보고, 이렇게 나를 수 있는 시기는 이번 주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추석 전부터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 수 정도는 뭐 눌리거나 횡보일 수도 있지만 목금 정도부터는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필요는 없고, 지수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일부 대장주들이 아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매도를 하고 연휴 이후에 좋은 종목으로 매수를 하기를 권해드리고, 그 종목을 보는, 내 종목이 좋냐 안 좋냐는 이렇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보세요. 국내 증시, 네이버 증권에 와서 자기 종목을 쳐서 검색을 해서 누릅니다. 누르고 밑에만 한번 봐보세요. 보셔가지고 내 종목의 ROE나 순이익들이 10은 넘어가는지, ROE가 한 10이 넘어가는지 정도를 보세요. 보시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연간, 분기 실적이 느는지, 혹은 더 자세히 보려면 종목 분석으로 가서 밑에를 보면 여러 가지 볼 게 있겠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일단은 매출이 2017년도가 현재잖아요. 미래에 늘어야 되죠. 과거는 의미 없어요. 2018년, 2019년 느는지, 영업이익도 현재니까 요걸 이렇게 해볼게요. 현재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렇죠? 색깔을 바꿔서 매출이 느는지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느는지, 당기순이익이 느는지, 미래까지도, 그렇죠? 자산은 당연히 늘어야겠죠. 자산이 안 늘면 심각하죠. 부채는 같이 늘 수도 있습니다. 자본과 함께 늘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비율이 중요한 거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가 나오는지,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서 볼 때 빨간색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꼭 보시라고 하는 거는
ROE를 좀 보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특히 ROE가 이번 연도에서 내년으로 갈 때 증가하는지, 그렇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ROE를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EPS가 아주 껑충 뛰는지, 이 정도는 꼭 보셔야 됩니다. 요 정도만 봐도 크게 아마 실수는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시장의 큰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라는 위험한 방식은 택하지 말고 진짜 저점인지는 확인돼야 되는 거고, 확인하는 과정은 뭐냐면 양봉이 나올 때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양봉이 나올 때 이게 확인이 되는 거지, 계속 파랗게 음봉이 뜰 때는 저점이 확인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양봉 확인 후에 매수를 하자라는 거고, 추석 연휴 기간에 이용해서 좋은 종목은 내비두시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매도하십시오. 강력 매도를 하시고 현금물 늘리고 있다가 추석 이후에 좋은 종목을 매수하시고, 내 종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HTS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단추만 눌러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1, 2억, 2, 3억 이렇게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5천에서 한 1억 정도로 하시고요.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좀 여유가 있다, 내 연금 자산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다, 빚도 없다. 빚이 없어야죠. 빚 있는데 주식하는 건 위험하죠. 그죠? 빚 없다. 이렇게 좀 안정적일 때 주식을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일단 이번 주는 아마 쉬운 장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분할 매수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분할 매수의 시점은 지수가 돌아 나가는 걸 확인하고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마치고요. 내일은 HTS를 좀 켜서 종목들도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전소 해가지고 P&E 솔루션 대장주를 하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